요구르트, 올리브와 함께 미국 타임지가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로 선정한 양배추. 대표적인 항노화, 항산화 식품이면서 위장 기능을 높이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현대인들의 위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 샐러드는 물론 요리법도 다양해 동서양을 넘나들며 큰 사랑을 받아온 양배추.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팔방미인 건강 식재료 양배추와 함께한다. 양배추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 소화를 돕고 위 점막을 보호하며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 등 위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항산화, 항암 효과가 좋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에도 좋으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양배추를 고를 때는 잎 색깔이 진한 녹색을 띠고 윤기가 흐르며 들었을 때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것을 선택하자. 양배추를 주인공으로 한 첫 번째 요리는 고소한 삼겹살과 함께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은 양배추 삼겹살 볶음. 이어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양배추와 치즈를 돌돌 말아 튀긴 양배추 돈가스 롤도 만들어보자. 세계 3대 장수식품 올리브, 요구르트, 또 한 가지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정말로 좋은 채소입니다. 오늘은 그 좋은 채소 양배추를 이용해서 양배추 삼겹살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클로로필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신은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양배추 삼겹살 볶음. 먼저 양배추를 손질하는데 밑둥을 잘라낸 후 시든 겉잎은 제거하고 속잎을 여러 장 떼어내 편으로 썰어준다. 그런 다음 깨끗한 물에서 씻어주고 물기를 털어낸 후 소금에 절여주는데 이렇게 하면 양배추의 수분이 빠져 더욱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양배추를 고르실 때 조금 색깔이 진한 녹색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오늘 양배추를 절인 이유는 양배추의 수분을 좀 제거해서 볶았을 때 그 단맛이 그대로 있고 고들고들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절였습니다. 볶음에 들어갈 채소도 썰어놓자. 피망과 당근, 대파, 고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넣는다. 삼겹살은 옅은 선홍색을 띠면서 흰색의 비계층이 선명한 것으로 골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넣는다. 그리고 소금과 후추,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밑간을 해놓는다. 일반적으로 고기 밑간은 소금이나 후추 정도로 하는데요. 오늘은 소금, 후추 했지만은 평상시에 간장으로도 또한 고추장으로도 넣어가지고 밑간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들을 볶을 차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와 마늘, 고추를 먼저 넣고 볶다가 향이 올라오면 삼겹살과 채소를 더해준다. 이어서 삼겹살이 익으면 오늘의 주인공 양배추를 넣어준다. 그리고 간장과 설탕, 후추, 참기름, 건고추를 더해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잘 저어가며 볶아준다. 오늘 양배추 삼겹살 볶음에서는요, 기름량을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에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량을 적당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밑간을 다 했기 때문에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릇에 풍성하게 담아내고 통깨를 뿌려주면 양배추 삼겹살 볶음 완성! 양배추의 아삭함과 삼겹살의 육즙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양배추 삼겹살 볶음. 간장 양념의 감칠맛까지 더해져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일품 요리가 탄생했다. 양배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요. 또한 색이 예뻐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단맛이 많아서 여러 가지 조리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양배추를 이용해서 양배추 돈가스 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겹이 속이 꽉 찬 영양 덩어리 양배추에는 위벽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U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U는 열에 약해 생으로 먹어야 섭취할 수 있으며 양배추 잎보다는 심에 많이 들어가 있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양배추 돈가스롤. 먼저 양배추를 넣고 가늘게 채를 썰자. 채 썰기가 끝나면 소금을 뿌려 살짝 절여 넣는다. 이어서 돼지 등심을 납작하게 썰고 고기 망치를 이용해 빈틈없이 두드려주는데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튀겼을 때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다. 오늘 조리하실 때 고기의 넓이 정도는요 2배 정도로 늘려주시면 좋고요. 오늘 고기 망치가 없을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밀대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에 절여놓은 양배추는 돈가스 안에 넣고 튀겨야 하기 때문에 손으로 꼭 짜 최대한 물기를 없애준다. 튀김옷을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달걀. 접시에 깨트려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이어서 돼지 등심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다진 마늘을 골고루 묻혀 밑간을 해둔다. 오늘 양배추 돈가스 롤에서는요 밑간을 소금이랑 후추랑 마늘을 기본적인 양념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양파즙이나 우유, 카레가루를 조금 더 섞어주시면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고 맛이 좋습니다. 이제 롤을 말아줄 차례. 얇게 편 돼지 등심 위에 양배추와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고 김밥을 말듯이 돌돌 말아주는데 마지막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주면 떨어지지 않고 잘 붙는다. 롤 위에 튀김옷도 입혀주자. 먼저 밀가루 위에 롤을 놓고 굴려준 다음 달걀물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빵가루를 골고루 입혀둔다. 튀김옷을 입힌 롤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튀겨준다. 오늘 양배추 돈가스 롤에서는요 고기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튀기실 때 낮은 온도에서 튀겨주시고요. 오늘 모짜렐라 치즈를 넣는데 체다 치즈, 얇은 치즈를 넣어도 좋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롤을 건져내 한 김 식힌 후 한 입 크기로 자른 다음 소스와 곁들여 내면 양배추 돈가스 롤 완성. 두툼한 롤 안에 양배추와 치즈가 한가득. 바삭하면서도 아삭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매력 만점 홈메이드 간식이 만들어졌다. 양배추는 생으로 섭취하면 효능이 극대화되는데 가열을 최소화해서 영양 손실을 줄이고 귤이나 사과, 청포도 등 신맛 나는 과일들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다만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갑상선이 좋지 않은 사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글동글 연두빛깔의 잎들이 겹겹이 꽉 차 있는 양배추는 동서고금을 아우르며 영양의 복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풍부한 영양에 가격은 저렴하면서 조리법도 다양해 믿고 먹는 착한 채소 1호로 불리는 양배추. 이번 주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양배추를 가까이 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죠. 특히 골밀도는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섭취뿐만 아니라 하루에 20분에서 30분씩 햇볕을 쐬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뼈 생성을 돕기 위한 비타민 K 섭취도 중요하겠죠.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니까 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녹색 채소 꼭 드시기 바랍니다. 뇌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그 부위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붉어져 나오는 질환 뇌동맥류. 부풀어 오른 풍선이 얇아지듯 뇌동맥류의 혈관 벽도 얇아지면 빠르게 흐르는 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열되기 쉬운데 파열이 되면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뇌동맥류는 이제 뇌혈관 안에 혈류가 흐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이 지속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갈라지고 틈이 생길 수도 있고 한쪽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은 약해진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를 우리가 뇌동맥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뇌동맥류 이제 크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환자 수는 지난 4년 사이 2배 정도 늘어났고 40대에서 60대 여성이 환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뇌동맥류는 파열이 되기 전에 발견되면 치료가 쉽지만 파열이 되기까지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어 발병 전 대비도 쉽지 않다. 오늘 TV 주체에서는 뇌 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뇌혈관 중에서도 뇌동맥류는 소리 없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데요. 파열이 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뇌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이철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뇌동맥류인데요. 먼저 뇌동맥류가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뇌동맥류는 이제 뇌혈관의 한쪽 부분이 약해지면서 혈류가 지속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균열이나 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외상에 의해서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혈관이 풍선이나 꽈리 모양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우리가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특징은 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 혈관의 벽들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파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뇌동맥류가 어느 정도로 흔한 질환인지 발생 빈도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동맥류는 이제 진료를 보면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보통 인구의 이제 3%에서 많게는 한 7, 8%까지도 발견된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류가 이제 파열되는 경우는 이제 10만 명당 연에 한 10명에서 30명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수록 40대 이상이 될수록 이제 특히 여성에서 좀 호발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이미지 영상 기법이나 검진이 발달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발견 빈도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뇌 질환은 남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성이 더 취약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에서 이제 뇌동맥류 발견 빈도가 조금 더 높고 한 1.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무슨 원인 때문에 여성에게 호발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는 우리가 호르몬의 변화라고 지금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혈관의 이제 내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인데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서 혈관의 벽이 약해지고 또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서 또 혈압의 빈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약해지고 혈압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여성 쪽에서 조금 더 호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이 직장에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의 기회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열되지 않는 동맥류의 발견 빈도에서 좀 차이를 두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뇌동맥류의 경우 파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극명하게 다르다고요? 네, 뇌동맥류가 이제 파열이 되지 않았고 파열되기 전이라고 하면은 뇌가 손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증상이나 뭐 징후가 이제 없습니다. 근데 뇌동맥류가 파열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지고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됐을 때 뇌 자체가 얼마만큼 손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파열이 되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말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뭐 증상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파열되기 전에는 뇌가 손상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드문 상황에서는 아주 큰 뭐 거대 뇌동맥류나 아니면 뇌동맥류 위치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어떤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파열이 됐을 경우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뇌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날 때 이제 뇌가 손상받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뇌가 손상받는 정도가 적다고 하면은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심한 극심한 두통, 여기에 구역 구토가 동반이 되고 손상받는 정도에 따라서 경련이나 이제 의식저하, 기면 상태에서 이제 혼수 상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극심한 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평소에 겪는 두통과는 좀 다르겠죠? 환자들이 표현하는 거에 하면 일반적인 두통하고는 좀 다르고요. 우리가 흔하게 겪는 지끈지끈한 두통이라든지 국소적으로 어디가 이제 쑤시는 두통이라든지 이런 두통보다는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머리가 깨질 것처럼 터질 것 같은 두통, 거기다가 구역 구토가 동반이 되고 이 지주막하 출혈에 의해서 두통이 있는 경우는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심한 두통을 표현합니다. 네. 이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 어떤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혈류가 이제 혈관벽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잘 발생이 되고 또 후천적으로는 이제 혈관벽에 이제 균열이 있거나 혈관벽에 손상이 있을 때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혈관 자체에 염증이 있거나 혈관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흡연이나 아니면 심장 질환 같은 거 이제 성인병이 있을 때 뇌동맥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경우 이게 참 심각한 질환인데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는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이제 출혈 자체는 이제 CT로 이제 거의 대부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머리에 이제 CT가 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CT 안에서 하얗게 보이는 이제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주막하 출혈과 더불어 파열이 심하게 돼서 출혈이 뇌 안쪽까지 파고드는 뇌내 출혈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CT로서 우리가 출혈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데 아주 가끔씩 이제 출혈이 굉장히 소량일 때 CT로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뇌 척수액 검사로도 우리가 진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열이 되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더 진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파열되기 전의 진단법도 설명해 주시죠. 파열되기 전에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나 증후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혈관의 이미지를 이제 촬영을 해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CT나 MRI로 이제 혈관을 볼 수 있는 혈관 촬영술이 있기 때문에 CT 혈관 촬영술이나 MRI 혈관 촬영술로 혈관을 보면은 우리가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려면 어떤 검사법이 필요할까요? CT나 MRI로 이제 혈관을 검사를 해서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뇌동맥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의 직접 모양을 볼 수 있는 혈관 조영술을 일단 시행을 합니다.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는 이제 혈관 안으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직접 머리 혈관에 이제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건데 뇌혈관의 모습을 거의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뇌혈관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뇌동맥류가 일단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치료를 결정을 하는데 뇌동맥류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혈관 조영술은 거의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뇌동맥류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구의 약 3% 내외에서 발병하는 뇌동맥류. 대부분 크기는 10mm 이하지만 간혹 그보다 큰 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치료한다면 90%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발병자의 절반가량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파열 전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 증상이 어떠셨나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요.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서 약을 먹어도 크게 호전이 없어서 왔습니다. 환자분 혹시 혈압이나 당뇨나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약 드시는 거 있으시나요? 예, 따로 먹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분들 중에 뇌졸중 이렇게 가족력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일상생활에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게 있으시는가요? 예, 최근 생활에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뇌동맥류는 비파열성과 파열성으로 나뉜다. 비파열 뇌동맥류는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의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 추적 검사만 한다면 뇌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이 환자분은 뭐 이전까지는 두통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두통이 발생하면서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아직은 없지만은 혈관에 아직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고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도 뇌혈관 조영술로 확인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비파열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뇌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뇌혈관 조영술로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뇌혈관 조영술은 뇌동맥류의 위치, 형태,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뇌동맥류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법으로 동반되는 뇌내열종이나 뇌경색, 수두증과 같은 합병증도 발견이 가능하다. 퇴원하시고 이제 처음 오시는 건데 퇴원하시고 뭐 두통이나 증상은 좀 어떠세요? 시술 전에 그 아팠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증상이 좋아졌고 생활하는데 따로 불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두통은 많이 좋아지셨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걸어 다니시는 거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거, 소변 보시는 거 이런 거는 괜찮으신가요? 걸어 다니는 것도 문제없고 소변도 문제없고 말하는 것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면 환자는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을 느낀다. 또한 파열이 일어나면서 뇌를 감싸고 있는 지주막의 아래쪽에 피가 고이게 되는데 이를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며 약 30%의 환자가 즉시 사망에 이르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사망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환자분은 일단 뇌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이제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로 이제 응급실로 오신 분입니다. 응급실로 오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고 의식도 좀 상당히 좀 부분 좀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파열된 뇌동맥류는 이제 코일을 이용해서 이제 색전을 시행을 했고요. 파열된 동맥류는 막았고 그 후에 이제 약물 치료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많이 신경학적인 부분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하고 경과 관찰을 볼 예정입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됐다면 재발과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보통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법인데 두개골을 열어 부푼 혈관을 조여주는 결찰술과 두개골을 열지 않고 뇌동맥류에 코일을 넣어 파열 부위를 막는 코일 색전술이 대표적이다. 코일 색전술은 결찰술보다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뇌동맥류가 이제 파열이 되면은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뇌동맥류가 파열될 때 뇌가 심각하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이제 치료하면은 제일 좋은 경우고 뇌동맥류가 파열됐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아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파열이 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파열 동맥류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이며 고혈압이나 가족약과 같은 고위험군 또한 뇌혈관 검사나 뇌 MRI 등 정밀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뇌동맥류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무서운 시한폭탄이 아닌 정복 가능한 질환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도 만나보고 뇌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뇌동맥류 치료 과정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뇌동맥류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시행되는 건데 하나는 직접 개두를 해서 찾아 들어가서 뇌동맥류를 결찰하는 경부 결찰술이 있고 또 하나는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개두하지 않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뇌동맥류 안을 색전 물질로 채우는 우리가 색전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동맥류를 치료하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이고 이러한 것들을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뇌동맥류가 있는 혈관을 이렇게 포착하거나 아니면 결찰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고 동맥류 자체를 이렇게 포장
싸서 파열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결찰술과 색전술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치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맥류 경부 결찰술, 그러니까 개두술이죠. 정확하게 어떤 치료법인가요? 경부 결찰술은 일단 개두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혈관이 있고 혈관에서 풍선 꽈리 모양의 이제 동맥류가 있습니다. 그럼 동맥류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경부 이제 목이라고 하는데 이 경부를 이 클립으로 이렇게 찝는 방법입니다. 클립으로 이제 결찰을 하게 되면은 이 동맥류 안으로 피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파열이 되지 않고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요. 직접 찾아갈 때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개두술을 해서 찾아간다고 하면은 뭐 혹시 뇌 손상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혈관을 찾아갈 때 뇌를 자르거나 뭐 손상을 주는 게 아니고 뇌의 이게 틈을 따라서 우리가 현미경 보면서 찾아가기 때문에 개두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뭐 뇌 손상이 심하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뇌 동맥류가 이제 풍선 모양의 꽈리 모양의 동맥류가 있는데 직접 찾아 들어갔을 때 혈관이 있고 이 동맥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맥류가 시작되는 경부를 이렇게 클립으로 결찰을 하게 되면은 혈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뇌 동맥류가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동맥류 경부 결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개두술 말고도 색전술이 있는데 이 색전술은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색전술은 일단 개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혈관 조영술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동맥류가 있으면은 동맥류 이 안에 우리가 미세 도관 아주 얇은 관을 위치시킨 다음에 이 관을 통해서 안을 채우는 물질, 우리가 코일이라고 하는데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의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을 안에 채움으로써 이 안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 혈류가 안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파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동맥류 이제 색전술이고 왼쪽에 보면은 아주 큰 동맥류가 이제 풍선 모양으로 보이고 이 안에 색전술 코일을 채워서 색전을 한 다음에는 이 안으로 피가 안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파열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만약에 뇌 동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 동맥류가 한번 파열이 될 때도 뇌 손상이 굉장히 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열될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번 파열된 동맥류는 다시 터진다는 겁니다. 재출혈.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재출혈인데 재출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파열이 되고 24시간 이내에 재출혈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맥류가 파열돼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급하게 하는 치료가 재출혈을 막는 동맥류를 치료해서 재출혈을 막는 거고 만약에 재출혈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70% 이상 뭐 80, 9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파열된 동맥류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뇌 동맥류의 또 무서운 점이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지주막하 출혈의 치료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이제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할 일은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중재적인 치료나 해서 결찰술이나 색전술을 해서 먼저 파열되지 않는 파열된 동맥류를 파열되지 않게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뇌출혈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 뇌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물 치료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뇌 손상이 있어서 환자가 혹시 신경학적인 어떤 결손이나 뭐 후유 장애가 남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재활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이제 수술적인 것 중재적 치료, 약물 치료,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면 후유증 때문에 겁을 먹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예후는 어떻습니까? 뇌 동맥류 파열에 따른 이제 지주막하 출혈의 예후는 이제 동맥류가 파열될 때 뇌가 얼마만큼 손상을 받았느냐가 가장 큰 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 손상이 심하면은 예후도 좋지 않고 손상이 적으면은 뭐 예후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쯤에서는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경학적인 결손이나 어떤 후유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을 수가 있고 신경학적인 후유장애나 이런 거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30%에서 한 50% 정도까지는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뇌 자체의 손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출혈에 따른 동맥류 파열뿐 아니라 뇌출혈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2차적으로 혈관들이 좁아지는 혈관 연축이나 아니면 수두증이나 뇌 손상에 따른 우리가 간질과 같은 어떤 합병증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치료 이후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뭐 크게 이렇게 주의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를 했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재발의 유무나 그리고 다른 곳에 어떤 혈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뭐 운동이나 본인들의 어떤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지주막하 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예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지주막하 출혈을 우리가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있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있다고 하면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근데 파열되기 전에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40대 이상 중년에 접어들거나 혈압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또 가족력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MRI나 CT로 꼭 뇌혈관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파열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가장 우리가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네. 파열되기 전에 모든 동맥류를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검사를 해서 동맥류의 크기도 보고 위치도 보고 그다음에 모양 그리고 환자분의 뭐 나이나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파열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제일 좋고 파열되기 전에 치료하는 거는 뇌 손상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파열된 후보다 치료 효과의 안정성이나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열 전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안심을 좀 해도 되는 건가요? 파열 전에 치료했다고 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 상당 부분 그냥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어떤 관리법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 건지. 특별하게 어떤 이게 관리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약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있다고 발견이 되면은 치료하고 일상생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뇌동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뇌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파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뇌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파열의 가능성도 높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뇌동맥류의 크기가 이제 파열의 척도가 된다는 거는 이제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얼마부터 이제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느냐 어떤 정확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립된 건 없습니다. 뭐 10mm를 기준으로 예전에 기준으로 했지만은 10mm보다 작은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척도는 없지만은 3m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즘에는 3mm보다 작으면은 일단 좀 경과 관찰을 하고 쭉 보는 경우가 있고 3mm 이상일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높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뭐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 뇌동맥류는 가족력과는 상관이 없다. OX 어느 걸까요? 뇌동맥류는 가족력하고 어느 정도 상관은 있습니다. 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 빈도가 한 1.5배 정도 일단 많다고 좀 보고되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가족력으로 유지된다 그건 아니고 연구는 뭐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은 1.5배 정도의 좀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특히 다발성 어떤 가족력의 어떤 뇌동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젊은 나이에 파열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때는 꼭 한번 검사를 시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뇌동맥류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한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뇌동맥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말 극히 그 뇌동맥류 풍선 이제 꽈리 안에 뭐 혈전, 이제 피딱지가 차거나 아니면은 혈관이 이제 저절로 좀 좋아지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드문 상황이고요. 뇌동맥류는 일단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저도 좀 들었는데 냉탕, 옹탕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온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게 이 뇌 동맥류 예방에 좋다. 이거 O인가요, X인가요?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뭐 지주막하 출혈도 마찬가지고 다른 뇌졸중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환절기, 아침이나 저녁에 온도 변화가 클 때 그럴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혈관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곳과 찬 곳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온도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노출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뇌 동맥류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만 한다.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만약에 파열된 동맥류라고 하면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해야 되는데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합니다. 모양도 고려하고 크기도 고려하고 또 환자분의 어떤 상태, 환자분의 나이나 전신 질환 그리고 위치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할지 말지 치료를 한다면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뇌 동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코를 세게 풀면 뇌혈관에 악영향이 생기나요? 어른들이 코 세게 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뇌혈관에 악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맞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코를 세게 풀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뭐 흉곽이나 아니면 복강 쪽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혈압이 조금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뇌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혈관에 이상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코를 푸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금기 행동은 아니고요. 근데 혹시 본인의 어떤 뇌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동맥류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좀 삼가하는 경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주기적으로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혹시 뇌동맥류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기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뇌 동맥류를 의심해 봐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고 다 뭐 뇌 동맥류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게 되는데 뭐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증상 자체가 뭐 일상적인 어떤 통증이고 이것 자체가 좀 오래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그리고 뭐 간단한 진통제나 이런 걸로 잘 호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어떤 뇌혈관과 연관이 될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최근에 생겼는데 점점 심해진다거나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다거나 점점 악화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꼭 한번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에 걸리면 화를 낼 때마다 뇌동맥류의 크기가 커질 수 있나요? 아무래도 혈관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뇌 동맥류에 걸리면 화를 낼 때마다 이게 커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화를 낸다고 이게 뭐 그때마다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봐서는. 근데 뭐 화를 낸다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뭐 화를 안 내는 게 뭐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뇌 동맥류에 대해서 궁금한 점,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 동맥류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뇌 동맥류는 일단 뭐 폭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터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뇌가 손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만약에 파열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뇌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고 어떤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뇌 동맥류는 어떤 폭탄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 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이철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뇌 동맥류, 이 파열이 되기 전에는 관리하고 예방하면 치료율이 높다고 하니까요. 중장년층이라면 이 뇌 동맥류 검사, 뇌혈관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때까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